아침에 우리는 왜 특정한 위치에서 계속 병목 현상이 일어날까? 분명히 도로가 막혔거나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픽사 아시죠? 컵에서 물을 쏟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애니메이터를 넣어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슈퍼컴퓨터가 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박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유체역학을 계속 전공했던 민태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UCLA 연구원, 삼성전자 연구원을 거치면서 계속 유체역학 관련 연구를 했고요. 지금은 연구소장으로서 계속 터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체, 유가 흐를 유자입니다. 영어로도 이제 fluid라는 건데, flow, 흐르는 모든 것을 유체역학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물질 중에서는 물과 공기 같은 게 있겠죠. 사람의 이동도 흐름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재화의 이동도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흐르는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체역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강물이 범람하고 제어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유체역학이었거든요. 그 뒤에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그것도 유체역학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의 모든 문명은 유체역학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형태로 유체역학이 탄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뉴턴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유체역학에서는 뉴턴 유체라고 부르는데, 근대 학문으로서의 유체역학이 처음 탄생한 게 뉴턴의 프린키피아입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과연 행성이 무엇 때문에 운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유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뉴턴의 프린키피아가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뉴턴의 이야기로부터 많은 어떤 학문들이 발달하는데, 베르누이라든지 들도 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나온 그 이야기를 유체역학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결과물로서 유체역학이 19세기에 훨씬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아인슈타인 법칙도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유체로 설명하던 것들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 것들을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알려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것이죠. 사실은 유체역학을 학부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수많은 방정식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F는 ma라고 하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 정도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유체 방정식은 그거보다 더 복잡하게 편미분 방정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결정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과 약간 반대되는 현상이 유체역학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초등학생들은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강물이 굽이처를 때 어디가 빠를까? 이 질문하면 대부분은 바깥쪽이 빠르다고 답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하면 안쪽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과 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풀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그 방정식이 너무 어려운 편미분 방정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눈에 또 보이지가 않죠. 공기의 흐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야구공이 날아가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던데 야구공이 날아가는 주위의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은 기상예보겠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상예보 보시면 헥토파스칼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파스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자 파스칼이거든요. 파스칼 역시도 유체역학에서 진공의 문제라든지 압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파스칼이 압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기압의 단위로 우리가 파스칼을 쓰는 것이죠. 여전히 고기압, 저기압, 그리고 발생되는 수많은 폭풍, 그런 것들이 다 유체 현상의 일부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역시도 유체 현상이죠. 대표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옆에서 알 수 있는 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아니면 엔진의 유동을 어떻게 제어해서 가장 효율이 좋은 엔진으로 나올 것인가, 항공기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을 또 어떻게 할 것이고, 항공기 날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제일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항공기 한 대가 착륙 하고 나면 그 뒤에 큰 유체 유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큰 항공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큰 항공기 때문에 다른 항공기가 착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 문제도 유체역학이고요. 또는 교통의 흐름, 이것도 보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우리는 왜 특정한 위치에서 계속 병목 현상이 일어날까? 분명히 도로가 막혔거나 또는 뭐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꼭 그 지점에서 막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통의 흐름과 관련된 거거든요. 또는 재화의 흐름이라고 해가지고 화폐 유통, 그것도 이제 유체역학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체역학은 흐르는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가깝게는 기상과학부터 자동차, 비행기의 공기역학, 이렇게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000년에 프랑스의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 우리 21세기에 반드시 풀어야 될 7가지 수학적 난제를 정했거든요. 거기 보면 포앙카레 추측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건 좀 알려져 있지만 나비어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달랑베르, 그 다음에 베르누이의 서로 논쟁을 통해서 나비어스 방정식이 19세기에 이제 정립이 되거든요. 나비어라는 분하고 스토크스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하나의 편비분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특정 조건에서는 계속 저희들이 해를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것을 갖다가 누군가 증명하면 되는데 그 증명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21세기에 풀어야 될 수학적 난제로 정한 것이죠.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 여기서부터 유체학은 현대 수학과 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주위의 유동, 비행기가 날아가는 유동을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컴퓨터의 발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일반회로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조건을 주면 전산 해석으로 잘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뉴턴, 베르누이, 달랑베르 논쟁이 19세기에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어려운 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20세기 들어서 수치 해석이라는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풀게 되면서부터 1950년대 후에 급속하게 유체역학이 산업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발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만들자마자 일반해는 없었지만 특정한 조건에서는 만들어졌거든요. 대표적인 게 뿌아제유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뿌아제유라는 의사분이 혈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혈관에 통과하는 피의 양이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줄어들까? 의사로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증명하다 보면 직경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굉장히 놀라운 법칙인데 그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풀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심장이 있다고 치죠. 심장에서 이제 심혈관에서 대동맥이 나가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6mm 정도의 대동맥으로 혈관이 나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혈관벽에 우리의 콜레스테롤 같은 게 생기면 0.5mm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의 직경은 6mm에서 5mm로 줄겠죠. 6mm에서 5mm 별로 안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뿌아제유 법칙, 그러니까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뿌아제유 법칙에서 풀면 놀랍게도 6mm에서 5mm 주는 것 때문에 똑같은 압력을 주더라도 혈액의 양은 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유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상식과 반해요. 6mm에서 5mm 정도만 줄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편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왜 필요했냐면은 자꾸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자, 이제 병목 현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도로가 가는데 2차선에 이제 택배 회사가 있어서 누군가를 잠깐 세워두면 나머지 한 차선이니까 잘 갈 것 같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비어-스톡스 방정식하고 교통 흐름은 똑같이 비유될 수는 없지만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죠. 조금이라도 유로가 좁아지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유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뭐 한 차선 정도 막는 건 큰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뒤에까지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거에서는 교통공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차선이 합치는 게 있습니다. 합치면 뭐 어차피 통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공학에서 푸는 또 방정식은 다른 게 있어요. 버거스 이퀘이션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로를 조금만 바꾸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속 설명하다가는 교통체증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를 갖다가 조금만 틀어도 그렇고요.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맞니 안 맞니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체역학을 제가 이제 컴퓨터로 푼다고 했었는데 컴퓨터로 풀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체가 현상이 태풍이라든지 우리 한반도로 오는 그 태풍이 한반도 주변만 해석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어떤 기단이나 일본에 있는 기단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의 기단도 중국 저 바깥에 있던 유럽의 기단에 영향을 받겠죠. 평양 기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뒤쪽에서 미국에 있는 기단이 이쪽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 지구를 갖다가 풀어야만이 한반도를 풀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한반도를 위해서 전 지구를 다 풀어야 되니까 계산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푸는 것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격자계라고 하는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똑같은 물리 현상이 작용한다고 하는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안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면 여기서 한 100등분 정도를 하면 한 10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100등분 하면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세히 풀 수가 있겠죠. 근데 그 100등분을 한 걸 지구에서 해보면 너무 듬성듬성하잖아요. 근데 슈퍼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세히 쪼개겠죠. 어느 정도로 쪼개냐면은 10km 정도로 쪼갭니다. 10km 정도로 쪼개도 슈퍼컴퓨터가 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양이 많거든요. 근데 10km의 거리에서는 기상현상이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해보시면 그게 광화문에서 관악산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광화문과 관악산이 같다고 하면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10km 정도 되더라도 영국이나 안 그러면 미국은 좀 달라요. 거기는 산악 지형이 덜 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넓은 평화에서 10km 정도면 가도 10km 동안 그렇게 기상 변화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좁은 국토에서 국지적인 호우가 많은 그런 데서는 저 산골짜기 뒤만 해도 기상 현상이 바뀌는데 그걸 전부 다 모델링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역시도 10km 정도는 똑같이 같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네이도를 예측하지 못하는 겁니다. 토네이도는 10km보다 훨씬 좁은 데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생하는지 예측 못하고 항상 보면 토네이도 피해가 미국에 많은 게 굉장히 넓은 평화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토네이도는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예측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체역학이 어렵다는 거는 격자계를 갖다가 촘촘하게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정확하게 풀 수가 있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구성하면 구성할수록 계산량이 많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슈퍼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또 잘 하려면 여러 어떤 전문가들의 경험치가 많이 이제 축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우리나라 자체 슈퍼컴 모델을 통해서 기상위성의 결과를 보정하면서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금 이제 많이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유체역학은 제일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분들은 파스칼이나 오일러였어요. 계산을 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찰스 베비지가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론으로 계속 되다가 20세기 초에 우리 앨런 튜링이라든지 이진법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되게 느렸지만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미분 방정식을 조금 더 인간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푸는 것들은 단순한 방정식을 푸는 거였겠죠. 또 탄도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풀 수가 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를 기점으로 한 IT 혁명 이게 엄청났던 겁니다. 트랜지스터 혁명,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산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야 이게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나비우스 방정식을 갖다가 3차원에서 그대로 풀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야기죠. 계산 속도가 많이 빨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요즘 이제 챗GPT에 되게 놀라시죠? 엄청나잖아요. 물어봤는데 바로 답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은 LLM은 지금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실현을 못했던 이유는 그거를 하려면 계산량이 엄청나야 되거든요. 수 없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딥러닝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파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딥러닝인데 그게 계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런 이론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전산유체역학도 예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근사에서 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학적 원리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되려면 계산기가 빨라야 되는데 계산기가 빨라지는 게 사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있던 크레이 슈퍼컴퓨터가 전 세계에 10대밖에 없는 슈퍼컴퓨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근데 지금 그게 아이폰이 그거보다 10배 더 빠르다니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주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유체역학으로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막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픽사 아시죠? 픽사의 제일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바로 크레이 슈퍼컴퓨터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거든요. 그때 그 크레이 슈퍼컴퓨터가 1년 동안 잘 돌리면 픽사의 애니메이션이 몇십 초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컴퓨터가 빨라졌겠지만 사실은 픽사라는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을 꾸신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석하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산유체역학에서 많이 발달했고 특히나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물건이 움직이는 것은 애니메이션이 그냥 빨리빨리 됐어요. 문제는 거기에 주변에 유동이 흐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유동이 흐를 때 임의로 우리가 유체의 움직임을 알아서 이렇게 애니메이터로 넣어버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컵이 있어요. 컵을 내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컵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특별하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들만 넣으면 애니메이터가 되겠죠. 그런데 컵에서 물을 쏟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그냥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임의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비우스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배가 앞으로 나간다. 배가 나갈 때는 배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일 때 그 배 모형이 움직일 때는 그대로 애니메이터가 움직이면 되죠. 문제는 그것들이 바닷물을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파도가 생기고 웅크릉크릉 만들지겠죠. 그것은 임의로 인간이 하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근데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그 모든 흐름은 나비우스 방정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비우스 방정식이 풀면 멋진 모양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컴퓨터 CG에 다 숨어 있습니다.
드디어 슈퍼컴이 애니메이션에 결합이 되면서 90년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몰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UCLA에 있었는데 UCLA에 스탠리 오셔라는 수학과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유체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어떠한 기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이 기법을 개발할 때 저도 UCLA에 잠깐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유체 방정식 이렇게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레벨셋 메소드라는 건데 저도 그 수업을 들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영화에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브론 페드큐라는 분인데 그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의 기술적인 자문에서 그걸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타요. 유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유체 방정식을 푸는 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달하고 있죠. 맞습니다. 거기는 물리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고체역학에는 움직임을 하는 동력학 시뮬레이션도 있으십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계산량이 많은 게 유체역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대목이 어렵습니다. 방정식을 갖다 컴퓨터가 알아서 풀어주는 게 참 좋을 텐데 우리 챗GPT 할 때 그냥 물으면 답을 잘 못합니다. 잘 물어줘야 되거든요. 지가 모든 걸 읽고 해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질문에 따라서 답이 많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아시죠? AI로 그리는 그림도 질문을 잘 해줘야 됩니다. 질문을 잘 못 해주면 엉뚱한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계 조건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지구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유체역학은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유체역학을 풀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전산유체역학도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설정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챗GPT를 잘 다루시는 분, AI 그림을 잘 다루시는 분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아는 거고 전산유체역학의 전문가라는 거는 이 컴퓨터에 어떻게 내가 조건을 주면 현실에 가까운 답을 낼지 아는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다이슨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유체역학을 지난 수십 년간 유체 관련 터보 기계 관련에 이제 업무를 했는데 이제 유체 관련 기계 중에 가장 성공하신 분은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청소기, 다이슨 헤어드라이어, 그분 전공이 유체역학 아니거든요.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탠리 오셔라는 분이 레벨셋 메소드를 수학과에서 UCLA 수학과에서 만들어서 유체역학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지 고민할 때 그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아니고 영화에 쓸 수 있겠다 생각했잖아요. 오히려 타 분야를 빨리 캐치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분야만 계속 유체역학이 얼마나 발달할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이 정도만 되더라도 유체역학에서 지금 있는 기술만 하더라도 타 분야에 적용하면 획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직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유체역학을 하는 사람들도 제 전공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다른 분야를 봐야 됩니다. 똑같이 다른 분야들도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베스톱 방식이 어렵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 있는 재밌는 현상을 알면 나는 유체역학을 모르지만 쓸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다이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항공기 또는 이제 우주공학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유체를 압축하는 장치가 원심 임펠러라고 있거든요. 원심 임펠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기구 중에 가장 압축을 잘합니다. 공기든 물이든 잘 압축을 잘해요. 그렇게 생기면 압축이 가장 효율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반대로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압축하는 게 아니고 공기를 희박하게 만들겠죠. 그게 다이슨의 진공청소기입니다. 근데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압축할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를 반대로 작동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렇거든요. 유체역학의 미래 발전 단계보다는 지금 현상에서 타 분야에 쓸 수 있는 게 이미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이제 교통공학 이야기도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제가 유튜브에 나온 이유는 유체역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화됐는데 조금 제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안 알려진 유체역학에서 상식에 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안에 저 현상은 내가 쓰는 분야에 어떻게 하면 완전히 획기적인 제품이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일반 해답을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그렇게 계시고 되게 존경스러운데요. 가끔 그런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근접하게 많이 갔어요. 일반해라는 거는 일반해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될지 이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일반해가 이제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다양해질 겁니다. 슈퍼컴퓨터로 근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지구를 다 풀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유체역학이 아까 말씀드린 모순적인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엄밀하게 접근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고 싶었던 거는 유체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컨트롤하고 싶거든요. 유체를 잘 이용하고 싶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터보 유체 기계라는 게 어쩌면 터빈이라는 게 유체에서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받는 것들을 지금은 전산학이나 안 그러면 실험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떤 엄밀해가 있다는 존재하에서 풀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냐? 답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해를 알고 있다고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최선이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이 생기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의 문제에서 이제 배기가스 문제나 내연기관의 효율을 어떻게 올리는 문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면 조금 노력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학자들도 나비스토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될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유체도 어렵지만 다양한 어떤 우리 과학 현상들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것들은 아닌데 우리가 과학을 갖다가 약간 신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비화하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우리가 과학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갖고 놀지를 못하고 너무나 우러러 보게 되거든요. 우러러 보게 되면 과학은 더 이상 일상에 퍼지지 않고 우리나라는 CG로 영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이슨 같은 게 나오기 더 힘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는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큰 나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다양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다를 통해서라든지 좀 안 알려진 물리 현상, 현대 물리학이나 그냥 고전 역학, 아주 기초적인 뉴턴 역학에서도 우리가 잘 몰랐던 현상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자라나는 세대나 우리 동년배 사람들이 조금 더 호흡하면서 과학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